안녕하세요. 정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 시점을 앞뒤로 한 상황에서 1950년을 앞뒤로 한 2, 3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한국 전쟁이 어떠한 식으로 한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의 정치에 영향을 주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남북에서 전쟁을 이용한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것을 공고화해 나갔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입니다. 먼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50년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남과 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 전쟁의 전개 과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전쟁 기간 동안 그리고 전쟁 이후에 남과 북에선 어떠한 식의 정치 변동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 전야입니다. 1948년에 남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 1948년 9월 9일에 설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상 김일성, 두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고한 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이승만이 닥치어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친일파 문제였습니다. 앞서 1948년 50총선 당시에 좌익 세력들도 참여하지 않고 중도 우파, 노구도 참여하지 않고 김구를 비롯한 양심적인 독립운동 세력들도 모두 이 선거를 보이콧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48년 50총선 당시 선거 결과는 이승만 개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략 3분의 1, 그리고 소장파로서 이승만과 반대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대략 3분의 1, 그리고 다른 3분의 1은 누구였냐면 일제시대의 친일파 관료, 경찰, 그리고 대지주, 자본가들의 후손, 친일파들이 모여 있었던 한국민주당 계열, 한민당 계열들이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민당 계열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승만은 한민당을 비롯해서 모여 있었던 이들 친일파 세력들을 털어내지 않고서는 어떻게도 정권을 공고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떼어낸다고 했을 때에는 허허벌판에 혼자밖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1945년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매우 강력하게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 1948년에 창설된 우리 재헌국회에서도 친일파들을 처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력하게 시행됩니다. 1948년 9월에 재헌국회는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거의 그 시작과 동시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통과시킵니다. 198명의 국회 정원 가운데 찬성 103대 반대 6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됩니다. 그만큼 국회 내에도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세력들이 강하게 포진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1948년 10월 달에 국회 내에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반민특위라는 것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반민특위는 1949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반민족 행위자들, 친일파들을 처단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민특위에 타겟이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한민당의 주력들, 그리고 이승만과 이제 새롭게 결탁해 있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1949년 5월에 유명한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민특위법 제정에 앞장섰던 소장파 국회의원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이른바 6월 공세라고 해서 이승만 정권이 대단히 폭압적인 방법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반민특위가 친일경찰을 구속하자 그해 6월 6일에 그 친일경찰의 지휘를 받던 경찰들이 특위 사무실을 습격해버리는 천인공노할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무부 차관의 명령으로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지방에서도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 반민특위 지방 분소들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이들 도 지부들 역시 지방의 친일파 세력들에 의해서 습격을 받게 되고 반민특위는 매우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에 반민법의 공소시효를 8월 31일까지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대로 무너진 반민특위는 재건되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요, 반민특위에 체포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은 김연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최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연수라고 하는 사람은 경성방직의 사장을 거쳤던 사람이고요. 아주 유명한 친일 자본가입니다. 뒤에 있는 최린, 이 사람은 훨씬 더 씁쓸한데요. 천도교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1919년 3.1운동에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최린이라고 해서 대단히 탁월한 종교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인물인데 1930년대, 20년대 말부터 친일파로 전향이랄까요? 옷을 갈아입더니 일제시대 말기에는 아주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최린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망할 줄 몰랐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일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사과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일본이 그렇게 망할 줄 몰랐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이 사람은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친일 경찰의 거두라고 하는 노덕술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에 보면 이정재가 역할을 맡았던 그 친일파 있잖아요. 이정재가 반민특위장에 나타나서 막 우통을 벗고 자기의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 와 이랬다 그런 장면들 나오고요. 그 장면 나오죠. 이 실제로 노덕술이 그 사람의 모티프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 노덕술이 이 반민특위에 체포됨으로 해서 경찰들의 습격 사건이 이어지고 그것으로서 그 반민특위는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해체되는 운명을 맞게 되는데요.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덕술의 아들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훗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어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직도 살아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훈수를 두고 있기도 하죠. 네. 자, 그러던 가운데 초대 재헌국회는 임기를 2년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1950년에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 제2대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제1대 재헌국회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독립운동 세력들 그리고 양심적인 국내 민족주의 세력들이 대거 제2대 총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간파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이미 1949년에 김구는 암살을 당했지만 김규식을 비롯해서 삼균주의로 유명한 조소왕, 안재홍과 같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고 이들은 정당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대거 개인 자격으로 선거에 나서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킵니다. 총 210석 가운데 126석을 석권하는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고요. 특히 서울과 부산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이들 유명한 이 민족주의 중간파 세력들이 대거 당선되게 됩니다. 자,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1950년 5월 30일에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던 이 정치 세력들이 제대로 된 활동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훨씬 더 빠르게 정착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두고두고 안타까워하는데 곧바로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제2대 국회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해보지 못한 채 잠시 후에 보겠지만 대단히 코믹한 상황 속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대표적인 선거구가 서울 성북선거구였습니다. 자, 삼균주의로 유명한 독립운동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조소왕과 한민당의 나중에 대선 주자까지 지내게 되는 조병욱이 붙었는데요. 엄청나게 강력한 조직과 자금을 동원했던 조병욱이 정말 혈혈단신 뛰어들었던 조소왕에게
거의 3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하는 34,000표 대 14,000표의 표차로 압도적으로 조소왕이 당선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서 당시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이만큼 당시의 정치 세력들, 특히 친일파의 후예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한민당에 대한 거부감이 민중들 사이에 강하게 뿌리박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반면 북쪽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면서 말하자면 평화 공세를 퍼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북측의 정부는 여전히 통일적인 중앙정부를 자신들이 구성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인민위원회 선거에서 남쪽 대표도 선출했기 때문에 우리만이, 남쪽의 정부는 가짜고 우리만이 통일적인 중앙정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나 어쨌거나 남쪽의 정부가 수립되었으니 남북이 협상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주적 협의체를 결성을 하고, 그리고 그 자주적 협의체의 주관하에 남북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해서 북측의 인민위원회와 남측의 국회가 통합을 하는 하나의 동일한 대표기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남북의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일 수 있는 적극적인 평화통일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1950년 6월 19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50년 6월 25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에 조선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제안을 내놓습니다. 최고인민위원회와 국회를 단일한 입법기관으로 연합하자라고 하는 평화통일 방안을 제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1949년 이른바 9월 공세라고 해서, 1949년의 일입니다. 1949년 9월 공세라고 해서 남쪽에 무수히 많은 세력들을 내려보내서 남쪽에서 이 반정부 투쟁을 남한의 후방에서 벌이도록 그런 조직을 구성해 갖춰 나가고 있었습니다. 북측에서는 한국전쟁이 터질 당시에 남측에 있는 이 빨치산 세력들이 대대적으로 호응을 통해서 북한 군대가 내려왔을 때 남쪽에서 대대적으로 이들을 맞이해 줄 것이다, 환영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9년이 되면 국공내전 끝에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합니다. 중국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혁명에 가담했던 그러니까 조선인들, 1940년대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거기 이 중국 공산당에 가담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이 대거 귀국합니다. 중국혁명을 완수한 다음에 대거 귀국하게 되었고, 이들이 훗날 고 이듬해에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의 조선인민군의 주축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매우 잘 조직화된 군대, 수많은 실전 경험을 쌓고 있었던 군대가 북한의 조선인민군의 주축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북한은 점차 전쟁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조국통일민주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측의 사회단체, 그리고 남측의 여러 정치 조직들과 함께 연합을 통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던 조선통일민주주의 전선의 결성을 축하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1949년 6월 달에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럼 한국전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네, 이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은 미군인 것 같은데요. 유엔군인 것 같은데요. 유엔군이 나이 어린 인민군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항복을 받아내는 장면인 것 같네요. 자,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개시가 되었으나 실질적인 전쟁 상태는 고 이전 해인 1949년부터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쪽과 북측에서 수많은 수많은 군사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1948년 12월이 되면 먼저 소련군은 전원 철수해버리고,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우리 가니까 너네도 가라고 압박하면서 미국 역시 이듬해인 1949년 6월 30일이 되면 약 500여 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겨두고 미군도 철수합니다. 이제 남과 북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한과 북한의 각각의 주체들이 이 지역에 대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남쪽에서는 여기에 누구를 배치했냐면 북측에서 내려온 우익 세력들, 서북 청년단을 필두로 하는 우익 세력들을 여기에 배치해두고 있었고, 북측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이 남한 세력에 반대하는 좌익 세력들을 배치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수히 많은 갈등과 전투들이 49년 내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1월부터 50년 3월까지 북한에서는 남쪽에다가 약 2,400명을 후방에 침투시켜서 빨치산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사진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전설적인 빨치산 남도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남도부. 실명은 남도부가 아니라 제가 실명은 까먹었는데요. 남도부. 이건 가명입니다. 남쪽으로 부산까지 도달할 때, 네, 이를 도자거든요. 네, 남쪽으로 부산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이름이 남도부라는 사람입니다. 남도부라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인데요. 일제시대에 일본 유학을 가서 대학까지 다니던 엘리트 출신인데 1943년 연말인가요? 1943년 연말에 그 일본의 강제 징집에 반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동네 청년들을 조직해서 지리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본 그 경찰서도 습격하고 무기도 탈취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방 때까지 잡히지 않고 활동을 벌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좌익이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도 남쪽에 있었던 이 우익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빨치산 활동을 꾸준히 벌였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 대장으로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까지도 잡히지 않고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55년인가에 붙잡혀서 나중에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남도부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 이 빨치산의 그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서 여러분 보신 적 없을 것 같은데 수많은 소설 그리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개시합니다. 당시 전쟁 직후부터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두고 남과 북은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측에서는 예상치 못한 기습이라고 해서 북한이 남침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북한은 6월 25일 당시 남한군이 선제 공격을 가했고 그것에 대해서 반격을 거친 끝에 38선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정황으로 보았을 때 북한군이 먼저 내려온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6월 25일의 새벽에 기습적인 남침을 개시해서 불과 3일 만인 6월 28일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남한 정부는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단히 무질서하게 후퇴에 후퇴를 거듭합니다. 이때 유명한 이승만의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서울을 사수할 것이니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동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서 자신은 그 시점에 이미 대전을 지나 남쪽으로 후퇴하고 있었다고 하죠. 6월 27일 유엔은 한국에 대한 원조 제공을 결의안을 채택하고 곧바로 7월 4일에 미군이 참전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제1단계는 북한군과 남한군 사이에 1대1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초기에 북한군은 남한을 매우 빠른 속도로 점령을 해서 서울을 매우 빠른 속도로 점령을 하고, 그래서 남한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한 다음 그들과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남북한의 통일 정권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한 정부가 너무 빠르게 남쪽으로 피신해버리고, 그래서 정부 요인들,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부 요인들을 누구도 하나 잡지 못하자 전쟁은 장기화에 접어들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유엔군이 참전을 개시하게 되고 매우 빠른 속도로 미군이 참전에 나서게 된 겁니다. 7월 14일에 한국군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 이양하게 되었고, 이것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채 전시 작전 통제권은 지금까지도 유엔군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나면 한국군은 미군을 필두로 한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6월 중순에 이르르면 북한군이 쭉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 인근에 전선이 교착됩니다. 6월 중순이 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을 임시 수도로 선포하고 부산의 각종 행정기구들과 심지어 대학까지 내려와서 부산 일대는 초만원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7월 중순이 되면 낙동강에 전선이 교착돼서 북한군도 그 이하로는 내려오지 못하고
전선이 거기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유명한 한강 인도교 폭파 장면입니다. 6월 28일 당시 그 피난을 하려고 하던 서울 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려던 그 한강 인도교를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서 폭파시켜 버려서 실제 당시에 다리를 건너고 있었던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대단히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전쟁의 제2단계는 북한군과 유엔군의 대립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월 19일, 7월 4일에 참전을 개시한 미군은 9월 19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불과 열흘 만인 9월 27일에 서울을 탈환합니다. 전선이 너무 길게 내려와 있게 되자 북한군은 제대로 된 후퇴를 하지 못하고 인천에서 허리가 잘려나가서 북한군은 매우 무계획적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 곳곳에 후퇴하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북한군들이 산으로 들어가고 이들이 훗날 빨치산 활동을 벌이면서 후방이 매우 혼란해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곧바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돌파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10월 1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군의 날로 삼고 있습니다. 곧바로 진격을 거쳐서 10월 19일에는 평양을 함락하고 이승만은 이때 내년 정월 초하루는 압록강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연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북진을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10월 24일이 되면 대략 청천강선에서 전선이 형성이 되었고 여기에서 유엔군과 북한군, 남한군과 유엔군의 연합군과 북한군이 대치하는 전선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장면은 1950년 11월 1일 탈환 직후 서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보이고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폐허가 된 서울의 장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자 10월 19일에 인민지원군 26만여 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참전합니다. 우리는 흔히 중공군 이러는데 중국 공산당 군대라고 해서 중공군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중공군은 아닙니다. 중국군의 공식 명칭은 인민지원군이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파견한 군대가 아니라 중국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우리의 혈맹인 북한을 돕겠다고 나선 인민지원군, 민간 부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국은 공식적으로 자신이 국가 차원에서 개입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26만여 명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유엔군이 전면 퇴각을 감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38선 부근까지 후퇴하게 되었고 이듬해인 1월 4일에 서울에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가게 됩니다. 저 유명한 일사후퇴가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1월 말이 되자 재반격을 시작해서 대략 지금 현재의 수원선까지 내려갔던 유엔군이 다시 치고 올라가서 3월이네요. 3월 15일에 서울을 수복하고 그해 6월 15일 구근이 되면 현재의 휴전선 인근에서 전선이 다시 한번 고착되게 됩니다. 즉 일진일퇴를 거듭한 끝에 현재의 휴전선 부근에서 전선이 고착되는 것은 전쟁 개시 약 1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요거는 당시 이 왼쪽에 있는 이 포스터는 당시 중국의 인민지원군의 포스터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 읽어보면 보이시나요? 항미원조 보가위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항미원조 전쟁. 우리는 한국전쟁 혹은 6.25 전쟁이라고 하고 영어로 보통 코리안 워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한 전쟁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건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1592년부터 1597년까지 있었던 그 전쟁을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분로쿠 액기라고 해가지고 까먹었네. 그렇게 부르고요. 중국에서는 항외원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항외원조. 외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하는 항외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것하고 똑같이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부르고 보가위국, 집안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라고 해서 미국이 이대로 놔두면 미국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까지 들어올 것이니 압록강 안쪽에 묶어놓겠다 해서 미국을
미국에 대항한다는 차원에서 들어온 군대가 항미 원조 전쟁에 참여한 중국의 인민지원군입니다. 그리고 그 인민지원군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중국의 역시 전설적인 전술가 펑더화이, 팽덕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팽덕회. 모택동과 함께 마오쩌둥과 함께 대장정을 거치면서 무수히 많은 전투에서 그리고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군을 격퇴했던 펑더화이가 중심이 된 인민지원군이 이때 참전합니다. 이 전쟁에 모택동, 마오쩌둥의 아들, 첫째 아들인가가 참전을 했는데 첫째 아들, 독자든가 참전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전사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일성의 아들이었던 김정일은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참전하지 않았죠, 물론. 김일성의 아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모택동의 아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김일성은 평생을 두고 모택동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택동에게 찍소리도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전쟁의 마지막 국면은 휴전협정이었습니다. 7월 10일에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개시가 되었고 이때의 회담은 포로 처리 문제를 두고 2년 동안 지속됩니다. 사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휴전협정이 이렇게 오래 지속된 것은 무엇보다도 당시의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휴전회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북진통일해야 된다. 전쟁을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미군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북진 통일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이 휴전회담을 방해합니다. 반공포로를 석방해버린다든지 양측이 모두 포로를 1대1로 교환한다. 그대로 교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을 때 북한군 포로 가운데 나는 반공이다.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라고 한 사람을 석방해버림으로 해서 이 포로 교환 문제 협상을 어렵게 만들어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휴전을 길게 지속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19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해 3월 5일에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여기서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미국과 소련 양측에서 감지되면서 그 해에 휴전협정에 결과적으로 서명하게 되는데 1월 27일이 아니라 7월 27일입니다. 그해 7월 27일에 휴전협정에 북한, 중국 그리고 유엔의 대표가 서명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승만은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휴전협정 조인식의 장면인데요. 네, 여기에 김일성, 여기에 중국의 그 인민지원군 사령관인 팽덕회, 여기는 그 클라크라고 하는 유엔군 사령관 이렇게 셋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이 서명을 했고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가 서명을 했고 또 하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미 육군 대장 클라크가 서명을 합니다. 휴전협정에 이렇게 3자가 서명을 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해 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좋은 기류가 형성되면서 종전선언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돌 때 종전선언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북한과 미국은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까지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이야기되었지만 남한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휴전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선언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결과 남한에서는 경찰 군인을 포함해서 63명과 유엔군 55만 포함 총 119만 명이 사망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19만 명이 전쟁 속에서 사망한 군인, 경찰, 병력입니다. 민간인 숫자는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북한군 80만에 중국군 무려 123만, 도합 204만 명 정도가 이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남과 북을 통틀어서 전재민이 1000만 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북한의 인구를 다 합해서 2천만이 조금 넘고 3천만이 채 안 됐으니까 전체 인구의 3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전쟁 때문에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자기 집과 살 곳을 잃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령지에서 인민군이 점령한 곳에서는 민주개혁이
남한이 점령한 곳에서는 반동 숙청이 이루어지면서 민간인과 민간인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치열한 그러한 피해 보복들이 반복되면서 수많은 비극이 발생했었습니다. 경제 피해도 매우 심각했는데요. 전쟁 이전에 대비해서 남한에서는 42%, 북한에서는 60% 이상의 산업시설이 파괴됩니다. 특히 북한 지역의 피해가 매우 심각했는데요. 북한은 전쟁 개시 때부터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미군 공습이었습니다. 미국 공군이었습니다. 당시 북한군, 소련군, 중국군은 공군 그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 초기부터 제공권은 미군, 유엔군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정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안 되고 있었던 북한을 상대로 해서 무차별 폭격을 가합니다. 이것은 2차 대전 때의 독일을 상대로 했던 폭격보다도 훨씬 막대한 규모의 폭탄을 퍼붓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군이 북한 지역에 퍼부은 폭탄이 총 47만 6천 톤인데 이거는 약 2년 동안 퍼부은 폭탄의 양이 이 정도인데 태평양 전쟁 3년 8개월 전체 동안 퍼부은 폭탄의 양보다도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나 유럽에서 썼던 폭탄의 양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폭탄을 한반도 북부에 퍼부으면서 북한은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미군 폭격 장면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미국의 폭격기가 지나가면서 이 폭탄을 터뜨리는 장면인데요. 여기는 그 폭탄이 떨어진 장면을 그 비행기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폭탄이 내려갈 때 너무 빠른 속도로 낙하해버리면 이 상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가 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폭탄에다가 낙하산을 매달아서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해서 지나가고 그 일대를 정찰기가 지나가면서 찍은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격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는 단순히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까지도 죽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그야말로 평양에는 남아있는 건물이 없었다 할 정도로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전쟁 기간 그리고 전쟁 이후에 남북한에서는 어떤 식의 정치 변동이 일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한 모두 1949년, 50년 당시에는 아직까지 여러 정치 세력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승만, 김일성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독재적인 정권을 구축했다라고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에 반대했다든가 혹은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든가 혹은 전쟁에서 패배할 빌미를 제공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혹은 간첩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 빌미를 들어서 이승만과 김일성은 각각 남과 북에서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철저히 숙청해 나갑니다. 자, 지금도 남아있는 그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동상이죠. 뭐 크기가 엄청나던데요. 우리는 이 장면, 오른쪽에 이 장면은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이 장면 좀 낯설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남산에 있는 지금 여기가 뭐가 있더라? 남산에 세워진 이승만의 동상입니다. 남산에 세워진 이승만 동상이고요. 여기는 일제시대의 조선신궁이라고 해서 일제의 신사가 들어있던 곳입니다. 천황에 대해서 신사 참배를 하던 그곳에 이승만은 이곳에다가 자신의 동상을 세웁니다. 높이가 몇 미터죠? 엄청나게 거대한 자신의 동상을 세우면서 이승만 역시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의 우상화 작업을 했던 그 대표적인 물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남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듯이 1950년 5월 30일 제2차 통선거를 통해서 210명 가운데 126명이나 되는 진보적이고 혹은 양심적인 중간파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시의 헌법에 따르면 1952년에 제2대 대통령을 국회가 간접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51년 전쟁을 한창 수행하고 있던 당시에 국민방위군 사건, 정신없이 후퇴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방위군을 조직해서 전부 다 그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들을 국민방위군이라고 조직한 다음에 그들 전부 다 부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은 오다가 말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뭐 5인 사격으로 죽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서글픈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군이 거창 지역에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양민들을 어린이 100여 명을 포함한 700여 명에 달하는 많은 양민들을 학살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등으로 정부 내에 이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비토 분위기가 형성되고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시영은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자리에서 물러나자 보궐선거를 통해서 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당시 이승만이 밀었던 부통령 후보가 철저하게 압도적인 표 차이로 탈락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자 이듬해로 예정되어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회를 통한 대통령 간접 선거에서는 이승만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자 이승만은 1951년 11월 30일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날 뽑아줄 것 같지 않으니 직선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민의를 물어보자라는 국회의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 직선제 개헌안에 이듬해 1월 28일에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제적위원 163명 가운데 찬성은 겨우 19표, 반대가 143표에 달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직선제 개헌안이 찬성이 불과 19표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국회에서 자신이 재신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승만은 이때부터 아주 희한한 꼼수를 펼치게 되는데 바로 그리고 나서 곧바로 국회의원들은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합니다.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고 다음번에는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각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 지도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은 곧바로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백골단이니 따뻘떼니 민중자결단이니 하는 극우적인 세력들의 반국회 집회를 부산 지역에서 연일 개최합니다. 따뻘떼라고 해서 이 벌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웅웅거리면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따뻘이라는 게 있나 보죠. 따뻘떼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백골단, 우익 세력들, 뭐 북에서 내려온 우익들, 서북청년단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우익들이 막 테러를 가한 겁니다. 국회의원들 쫓아다니면서 테러를 가하고 민중자결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민의 부대다, 우리가 민의를 대표한다 라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테러를 가하고 이런 정치 파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 전시 수도였던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튿날인 5월 26일에는 정말 희한한 사건입니다. 부산에 계엄이 선포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등원을 할 때 뭐 걸어가든가 아니면 자기 차를 이용하든가 뭐 이렇게 가다가 이러다가는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47명이 통근버스를 타고서 한꺼번에 출근을 하는데 헌병대가 나타나서 크레인에 매달아서 이 통근버스를 통째로 납치해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47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0명을 앞서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을 주도했던 10명을 국제공산당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해서 좌익이다, 뿌락치다 라고 해가지고 구속시켜버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47명 붙잡혀갔던 국회의원 모두들에게 강력한 압박과 협박 뭐 이런 것들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다시 풀어주는 거죠. 52년 6월 달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도패한 가운데 정부가 발췌 개헌안이라는 걸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과거 국회에서 뽑던 것을 직선제를 통해서 뽑겠다라고 하는 그 개헌안을 제출하고 이 발췌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기립표결로 이걸 처리를 하는데요. 자,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그래서 제적위원 가운데 163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성에 표하고 3명은 기권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했지만 제2대 대통령은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자, 이것이 부산 정치파동 당시에 국회의원 47명을 태운 통근버스를 헌병대가 연행해 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직선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았던 제2대 대통령 선거는 1952년 8월 5일에 있었습니다. 자, 기호 1번 이승만, 기호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후보로 나왔던 것이 이승만, 그리고 이 사람은 조봉암, 이분은 독립운동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이시영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 나왔는데 여기도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승만이 나는 이제 늙었으니 대통령 그만할란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당시 자신의 그 별장이 있던 진해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진짜로 대통령을 하기 싫었던 건 아니고 민의가 그렇지 않다. 민의가 백성들이 바라는 바는 나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라는 요구였다는 거죠. 그러자 부산 지역에 등장했던 이 극우 세력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국부 대통령 이승만께서 한 번 더 해주십시오라고 제발 간청합니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이야기를 대표로 전했던 사람에게 백성들이 뜻이 그러하다면 나는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나는 정말 나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지라면서 슬쩍 자신의 도장을 내밀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도장을 찍어서 대통령에 입후보한 이승만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제2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이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950년 5월 30일에 결성되었던 제2대 국회는 무력화되고 이승만이 자기 세력들, 극우 세력들의 옹립 속에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북측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일성 1인 독재 체제가 확립되었던 건데요. 자, 1950년까지 48년 건국 이후 정부 수립 이후 1950년까지 북한에는 크게 4개의 정치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 무장투쟁파, 이른바 갑산파라고도 부르는데요. 갑산파들이 존재했고요. 두 번째는 나오나요? 두 번째는 연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연안파. 김두봉을 대표로 해서 김두봉, 무정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과거 중국 혁명에 참여했던 중국 세력의 중국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교적 강력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왔고, 그리고 한국전쟁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련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소련파. 허가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하는데요. 허가이, 박창옥과 같은 이런 소련파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 연해주 일대에 살다가 스탈린의 강제 이주에 의해서 카자흐스탄 쪽으로 이주했던 한인들, 그리고 그의 2세들로서 소련 공산당에 참여했고, 소련이 군사적으로 북한 지역을 점령하자 북한 지역에 통역병으로 들어오면서 통역관들로 들어오면서 소련의 정치적 입김에 강하게 영향을 받던 사람들, 소련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박헌영을 비롯한 국내파들입니다. 이미 해방 당시에도 한국에서 한반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국내 좌익을 대표하는 박헌영을 비롯한 사람들입니다. 남로당파라고도 부르는데요. 남로당 세력들. 네. 이런 사람들이 크게 연합을 이루고 있었던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한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김일성은 이들을 하나하나 숙청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연안파의 군부 실세였던 무정이라는 인물은 전쟁이 장기화되고 패전의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김두봉과 연안파 세력들이 먼저 숙청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무정이라는 사람은 1951년에는 병으로 죽습니다. 이듬해였던 1951년 11월에는 소련파의 책임자 격이었던 허가이라는 사람을 숙청해버리고, 이 허가이는 53년 7월에 자살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장면은 1953년 3월에 있었던 박헌영 간첩 사건입니다. 조선공산당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박헌영, 식민지 시기까지도 한국 좌익 세력의 남북을 통틀어서 조선의 좌익 세력의 태두와 같은 인물이었던 박헌영이 1948년 이후 북으로 넘어가서 북한 정부 수립에 참여하게 되었고,
1950년 시점에는 이 정부 조직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이 발생하면 남로당의 수많은 세력들이 전쟁에 호응해서 인민군에 호응해서 남한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으나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김일성은 박헌영을 미제의 간첩이다 라고 몰아서 간첩 사건을 조작해서 남로당 계열을 대거 숙청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일성은 자신들의 주요한 라이벌들을 하나하나 숙청해 나갔는데, 특히 전쟁이 끝난 이후지만 1950년 8월에는 8월 전원회의 사건, 8월 종파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8월 전원회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나머지 세력들 모조리 숙청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1956년이 어떤 시점이냐면 1953년에 스탈린이 죽고 나서 다음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흐루시초프라는 사람이 과거 스탈린의 우상화 작업을 비판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립해서 이 사건이 발생을 하자 당시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였던 모택동은 흐루시초프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당시 그 공산 계열의 두 거두였던 모택동과 흐루시초프, 중국과 소련 사이에 강한 그런 노선 투쟁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1956년 김일성이 동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온 시점에서 국내에 남아 있었던 반김일성파, 연안파의 최창익과 소련파의 박창옥 같은 인물들이 김일성을 비판하는 언설을 행합니다. 8월 당시 인민위원회에서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김일성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김일성은 이때 자칫하면 실각할 뻔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이후에 김일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반격을 통해서 이들을 제거해 나갔고, 결과적으로는 연안파의 최창익, 소련파의 박창옥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숙청되었습니다. 당시 연안파와 끈이 닿아 있었던 중국에서는 연안파를 구명하려 하고, 소련파는 당연히 소련에서는 소련파를 구원하려고 하였으나 중국과 소련이 자체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측면에서 김일성의 지지를 필요로 했던 중국과 소련 누구도 이들의 구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김일성은 소련파와 연안파와 같은 이 외부 세력, 자신의 라이벌들을 아주 무리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제거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중소 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김일성은 자신의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로써 김일성은 라이벌이 없는 자신의 1인 독재를 시작해 나가게 되었고, 이것이 197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 주체사상과 주석제를 통한 일본의 유일체제로 일본이랍니다. 북한의 유일체제로 전환되어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 초기 북한 정권의 핵심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모두 나오는 사진인데요. 여기에 김일성이 보이고, 여기에 이 조선 좌익 세력의 태두와 같았던 박헌영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은 소련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허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정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무정이라는 인물은 정말 화려한 인생 역정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1932년, 33년, 34년에 걸친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에 참여해서 이 대장정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약 10명 남짓 되는 조선인 가운데 한 명으로서 중국인들에게 매우 신뢰받는 그런 군인이었고요. 따라서 이후 한국전쟁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인데, 한국전쟁에서의 그 실책이 문제가 되어서 김일성에게 숙청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오늘은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라는 주제를 통해서 1948년부터 53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남북한의 각각의 단독정부 수립 과정을 살피면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점차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살펴봤다면, 그 이후 다시 가담할 수도 있었던 여러 정치 세력들이 한국전쟁 그리고 냉전, 그 틈바구니 속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 했던 김일성과 이승만에 의해 점점 제거되어 나가고, 남쪽과 북쪽에는 오직 이승만과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들만 살아남게 되는
그러한 대단히 기형적인 정치 체제가 1950년대에 남과 북에 각각 들어서게 되는 상황,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남과 북의 대립, 냉전, 그리고 갈등, 전쟁 이걸로만 찾았던 그런 분쟁의 씨앗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